(2025년 6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앞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듯이, 보도를 해드렸듯이 6월 22일 미국이 B2 스텔스 폭격기를 이용해서 GBU-57 벙커버스터를 이란 핵시설에 투하했습니다. 이란 핵시설, 나탄즈 등에 있는 핵시설을 완전 파괴했다. 토마호크도 수십 발 발사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4일부터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회원국 정상이 모이는 네덜란드 정상회의에는 이 나토 회원국 외에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나토 비회원국 가운데에서는 4나라 수장만 초청받은 건데 공통점은 전부 다 친미국가라는 점이죠. 아직 호주나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의 정상이 불참한다는 소식은 없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겠다. 이유는 국내 정세가 복잡하고 이란 사태로 중동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못 간다라 했습니다. 정말로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네덜란드에 안 갈까요? 저희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번에 미국은 스텔스 폭격기에 최대 크기의 GBU-57 벙커버스터를 실어 투하하는 완벽한 작전을 성공했습니다. 이 작전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연습으로 보입니다. 이 나토 정상회의에 가게 되면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번 G7 정상회의처럼 미국의 이란 공습 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지지할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을 개발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무력으로 응징해서 핵 능력을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성명, 그에 근접하는 성명이 나올 텐데 이러한 성명은 핵을 완성한 북한을 공격하라, 공습하라는 국제적 결의가 됩니다. 이러한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이 대통령한테는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가지 않기로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대북 사업을 하고자 하던 당시 쌍방울 그룹을 통해서 북한과 접촉했고 북한에 돈을 주게 했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됐죠. 재판을 열려고 했는데 그 재판도 지금 무기 연기가 될 겁니다. 그러한 이 대통령이 북한 공습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이건 참 괴로운 일이 되는 거죠. 지금 북한을 거칠게 다룰 사람이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하고 대화하자고 하는 이종석 씨를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할 이유가 없죠. 이제 이종석 씨가 국가정보원장에 임명되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모사드가 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모사드가 지금 수많은 요원들을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에 침입시켜서 이란 공무원들을 매수해서 이란의 주요 군사지휘관, 이란의 주요 핵과학자들이 사는 집, 아파트 층수, 호수까지 다 확인해서 그리고 이란 테헤란까지 폭발물과 함께 드론이 들어오도록 물류작전도 성공시켰습니다. 이것도 전적으로 이란의 공무원들, 이란 사람들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리고 약속한 그 시간에 일제히 드론을 띄워서 이란의 군사지휘관, 이란의 핵과학자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핵심 사람들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런 게 정보기관의 본연의 임무죠. 우리 대한민국 국가정보원도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앞으로 국가정보원은 대외국 정보활동만 하라라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적은 북한이니까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국가정보원의 주된 임무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반북적이고 그리고 공작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이 국정원장이 돼야 되는데 성균관 대학을 나온 이래로 계속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해온 이종석 씨를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정보원은 제2의 통일부, 북한하고 통하는 은밀하게 통하니까 내통부가 되는 거지. 그렇게 가는 이재명 대통령인데 그가 나토 정상회담에 가겠습니까? 못 가죠. 가면 왕따가 되죠. 이렇게 정상회담에 가겠다 그러고 안 가는 게 참 결례인데 이건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G7 정상회담에도 있었습니다. 6월 16일 캐나다의 하나나스스본가 정상회담이 열렸었죠.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했었습니다. 근데 이 회담에는 G7 회원국이 아닌 8개 나라의 정상의 초청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대통령이 바뀌었죠. 국방부 장관 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앞에 이름이 프라보오입니다. 이 프라보오는 분명히 6월 16일 정상회담에 오겠다 그랬는데 6월 12일 바로 직전이죠. 그러니까 4일 전에 못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우리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싱가포르 방문을 한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아니 G7이 적으로 삼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기로 해? 그러니까 못 오죠. 근데 그 만나는 거가 하루아침에 잡히나요? 일찌감치 잡혔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6월 18일 날 러시아 들어가서 6월 19일 날 푸틴을 만났습니다. 그럼 6월 18일 날 가는데 16일, 17일은 G7 회의 열려? 거기에 참석했다가 바로 모스크바로 날아가? 이거 말이 안 되니까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 잰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가. 둘을 놓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를 간 거지. 이건 러시아 편을 들겠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결정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KF-21 전투기를 개발할 때 인도네시아랑 같이 한다 그랬는데 인도네시아가 돈을 안 냈죠. 그 돈을 팍 깎아서 6,000억 원인가 이번에 내겠다. 그리고 이제 뭐 KF-21 기술을 받아가고 뭘 받아가겠다 그러는데 KF-21에는요. 미국제 G사의 F414 엔진 2개가 들어갑니다. 엔진은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미국이 승인하는 나라에만 G가 수출을 합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G의 414 엔진, F414 엔진 수출하도록 허용했지만은 이 엔진이 탑재된 전투기가 인도네시아에게 가도록 아직은 승인한 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KF-21 기술하고 이걸 전투기를 보낸다면 미국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은 승인 안 해줄 수 있어요. 왜? 인도네시아가 G7 정상회담에 온다 그러고 푸틴 대통령 만나러 갔는데 KF-21 같은 좋은 무기, 뭐 값은 비싸겠지만 이거 인도네시아가 갖도록 해주겠습니까? 지금 인도네시아는 뭐 프랑스로부터 라파를 샀다던가 사겠다는가 뭐 이러고 있는데 아마 이런 거 다 못 사게 될 겁니다. 러시아 무기나 구입해야 될 거예요. 자, 인도네시아는 그래도 4일 전에 못 갑니다라고 그랬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틀 전에 24일 회의가 열리는데 22일 못 갑니다. 국내 사정 때문에, 중동 문제 때문에. 중동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도 아닌데 왜 못 가? 미국은요, B2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한 게 1987년이고 그때부터 양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91년 냉전이 끝나요. 근데 B2는 미국이 두 번째로 만든 스텔스 전투기예요. 제일 먼저 만든 건 F-117 전폭기, 좀 작은 거죠. 그리고 B2를 만듭니다. 왜 B2를 만들었느냐? 당시 미국이 만들었던 수소폭탄의 무게가 16톤입니다. 참고로 이 B2는 24톤을 실을 수 있어요. 스텔스 기능 갖춘 상태에서. 16톤짜리 수폭을 싣고 레이더에 안 걸린 상태에서 모스크바 깊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떨구기 위해서 B2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그 미사일이 정교하게 만든 게 아직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B2를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고 나서 4년 만에 소련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B2를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왜 만들었니? 근데 B2가 이게 가격이 이 무게가 57톤인데 비행기 무게가 같은 무게의 황금보다 비쌉니다. 너무 비싸고 운영비도요. 항온 항습이 되는 데다가 둬야 되고 한 번 뜨고 내리면 스트레스 도료새로 칠해야 되고 한 번만 비행만 하면 벗겨지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이 21대까지만 만들었고 그중에 한 대는 추락해서 20대만 만들고 더 이상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생산을 중단한 게 97년인가 그러니까 만 30년 가까이 되는 구식 비행기죠. 그래서 B2는 소용이 없었는데 이게 다시 쓰이게 된 거는 북한하고 이란 때문입니다. 북한은 평양에 가면은 평양에는 우리의 구와 같은 구역이 있어요. 구역. 삼석구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발 444m의 국사봉이라고 하는 바위로 된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전시 때 전쟁이 났을 때 인민군이 핵전쟁에도 끄떡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전시지휘소 철봉각을 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흔히 강선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남포 직할시 천리마 구역이죠. 그 강선에 원래 무기공장이 있었는데 그 무기공장 지하에다가 농축시설을 지어놨고, 우리 저 김소월 시원이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했던 그 영변, 평북 영변에는 제철이 시설이 있습니다, 지하에. 이 북한에 이 땅굴을 잘 파서 하고, 그 다음에 연산에 가게 되면요, 강다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강다리에는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의 밑에 굴을 뚫었어요. 이 굴이 뭔가 하면 자동차가 다니는 굴이 아니고, 전쟁이 났을 때, 인민군 전투기가 쫙 달려서 이륙하는 활주로예요. 산속 활주로, 지하 활주로야. 뜰 수 있는 활주로는 앞에 좀 나와 있고, 이 뒤쪽에는 비행기 경락고가 땅속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한국군이 공격해도 강다리에 있는 비행장은 파괴가 안 됩니다. 근데 파괴되는 방법이 있지. 요즘은 초정밀 순항 미사일을 갖다가 해서 그 지하 갱도로 들어가도록 해서 갱도를 무너뜨리면 비행기 한 대도 못 나오지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지하시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거를 핵시설도 여기다 만들고 하니까 미국이 이걸 어떻게 잡는가 고민하다가 벙커버스터라는 무기를 개발하죠. 처음에는 이제 지하 시설을 부수는 쪽으로 했는데, 지하로 된 건물 2층, 3층들을 뚫고 들어와서 부수는 건 쉬워요. 중간에 건물 공간이 있어요. 근데 순수하게 흙으로 차 있거나 바위로 된 데를 파고 들어가서 부수는 건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북한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저 지하에다가 철봉각이라든지 강선의 농축시설, 영변의 제철시설이 그렇단 말이에요. 땅으로 바위로 둘러싸인 속이 있으니까 강력한 벙커버스터가 있는데, 이 벙커버스터를 만들다가 가장 크게 만든 게 GBU-57. 무게가 13.6톤입니다. 근데 이걸 싣고 가서, 이거는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려면 정확하게 날아가 맞춰요. 미사일처럼 쏠 수는 없어요. 이걸 만들고 나니까 B2가 활용이 되는 거야. 스텔스잖아, 이 폭격기는. 24톤까지 실을 수 있잖아요. 에? 그러니까 13톤짜리는 충분히 쉽지. 24톤이 아니라 조금 더 싣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GBU-57 두 발을 싣는데요. 그 딱 싣고 가서 이번에 미국이 B2 세 대를 보내갖고 GBU를 몇 개를 투하했는지 모르지만 이란 핵시설을 다 부쉈습니다. 이란은 아직 핵무기를 만들지 못한 나라입니다. 핵무기를 만들려면 우라늄을 90% 농축해서 90% 농축한 우라늄 10kg를 모아야 비로소 원폭 하나를 만듭니다. 근데 이란은 60%로 농축한 우라늄을 400kg, 정확히는 408kg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이번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북한은, 미국은 이제 GBU-57하고 B2를 연결한 작전을 이번에 처음 했는데, 북한은 운 좋게 2006년에 핵실험을 처음 했거든. 그때 이미 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 미완성이었으면 미국이 때리기 좋은데, 이제 때리기 부담스러워진 거죠. 북한은 현재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수소폭탄까지 완성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때리기가 참 불편한데, 어쨌든 간에 GBU-57을 B2로 때렸습니다. 이란 핵시설을 부셨으니까 다음 목표는 뭐예요? 북한이 되는 거죠. 근데 북한하고 지금 대화하려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고, 그래서 북한하고 내통하라고 이종석 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했는데, 그러한 이 대통령이 나토에 가서 이란 폭격 잘했습니다, 미국, 이러니 할 수 없으니까 못 가는 거죠. 지금 이란은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 범인이 경찰에 포위되면은 나 자살할 거야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면은 글쎄 그 안에 갇히게 되는 쿠웨이트나 뭐 이런 나라를 또 스트레스를 좀 받겠지만, 가장 스트레스는 이란이 받습니다. 이란은 지금 어쨌든 석유를 수출하고 있는데 그 완전히 자기네가 막히는 거예요. 물론 이란 석유를 공급받는 한국이나 이런 나라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란이 제일 고통스러운 겁니다. 지금 이란은 자해성 공갈 외에는 대응할 수단이 없습니다. 지금 이란의 대응을 큰 뉴스를 한국 언론은 보도하지만 이거는 지극히 협소한 국제 정치 시각을 갖고 보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G7에 갔다가 트럼프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못 만났다 그랬죠. 제가 캐나다 노딜을 당했다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망신을 당한 겁니다. 근데 또 네덜란드에 갔다가 또 망신 당하기 싫으니까 못 가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한미 관계가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말 안 들으면 주한미군 빼낼 수도 있고, 주한미군을 움직이지 않고 인도 태평양 사령관을 통해서 북한을 때릴 수도 있어요.
한국한테 전혀 통보하지도 않고, 주한미군을 통하려면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통보를 해야 되지만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알리지 않고, 알린다면 폭포하는 그 순간에 알려주겠지. 이재명 정부에서 누군가가 북한에 알려줄 틈도 갖지 못하도록 한미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이것이 23일 날 개장하는 한국 주식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미국이 이란을 때렸을 때는 한국 시장 주가가 오를 거라고 봤는데, 이 대통령이 나토에 안 간다라고 해서 한국 증시는 추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 캐나다 노딜 이후 눈치 빠르게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로부터 망신당하는 걸 피하는 걸 택했지만, 그로 인해 그는 스스로가 쌍방울 게이트처럼 이북과 통하기를 원하는 지도자라는 걸 스스로 밝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한 몸이 되어 움직이지만 트럼프와 이재명은 완전히 딴 몸으로 움직입니다. 한미 관계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